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경제산업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대한민국을 핵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 자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제주도와 광주를 찾아가서 사과를 해달라는 그런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을 했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또 최고위에 출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리가 처음 활동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윤리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5시 정치부 회의 시작합니다. 이상복 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엔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조대행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백 반장 왜 이렇게 불길한 눈빛로 저를 쳐다보고 있죠? 어머, 들켰나요? 아니, 표정 관리를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눈빛의 함의에 대해서는 이따 회의가 끝난 뒤에 두터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과 미국,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환대를 받은 것 같다면서도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실상 핵공유 이 발언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고요. 네, 김태효 차장이 워싱턴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낄 거라고 했지만 이후에 미국 측이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기 때문인데요. 야당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김태효 차장의 발언은 북핵 불안 등을 설명한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네,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 위에 국내 현안도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야권 주도로 통과가 된 간호법 개정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대응도 주목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서 제2요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보건복지부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한간호사협회에서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근 이딴 설화로 무리를 일으켰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원 200명이 징계 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황인 만큼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 그리고 그 수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달 만에 최고위에 참석했는데요.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면서도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들에 대해 올바로 정리하고 강을 넘어야 한다면서 저는 변함이 없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입니다. 국회에선 노동 문제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먼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이 도심 집회에 나선 걸 두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서는 노란 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반면 지난주에 선출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4.5일제 추진과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주 4일제 현실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죠. 송영길 전 대표 계속해서 자신의 소환을 요구했었는데 내일 오전에 자진 출두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주거지와 연구소, 개인 후원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들어가서 회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 반장, 그리고 김현수 통역사, 또 정치부 애청자 정회원 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소통방자 백 반장이 다정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회원분들의 의견들 가감없이 기탄 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대행을 흉보는 댓글도 가감없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백 반장 컨셉을 그렇게 지금 잡은 거예요? 아무튼 저는 언론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올라오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 조대행 오프닝 하는 동안 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정회원분들께서 조대행이 청심환 먹었냐 같이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청심을 먹지 않았는데 굳이 또 그런 걸 밝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왜 안 나가요? 빨리 나가야지. 제가 오늘 첫 번째가 아닙니다. 네, 제가 아닙니다. 네, 조대행이 그렇게 정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깊은 자아 반성을 하면서 박준우 마커의 줌인으로 오늘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모두 끝났죠. 정부 여당은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모두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지켜세우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성과 없는 호갱 외교였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법과 IRA 관련해서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위기인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줌인이 정말 오랜만에 일본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이게 다 조익신 국장 등의 횡포 때문인데요. 불만하면 회의 끝나고 곧바로 옥상 행위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줌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보와 경제 이 두 분야로 나눠서 집중해보겠습니다. 먼저 안보 분야인 핵 공유 호소인부터 줌인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이 핵 협의 그룹, 이른바 NCG를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이 핵 우산을 좀 더 넓게 펼치되 한국은 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조건인데요. 대통령실은 이 워싱턴 선언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최대의 성과라고 띄우고 있죠.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단순히 핵우산을 함께 쓰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치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단호박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Let me just be very direct. I don't think that we see this as a de facto nuclear strike. I think that we see. I can't speak to how the presidential office may be defining it, but you know, in terms of how we define it, this is not. 미국의 정의로는 핵 공유가 아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 혼자 멋대로 생각한 거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에 직접 미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We want to be very clear that we're not reintroducing nuclear weapons to the peninsula, and that has been a very, very important point for us. 상당히 직설적인 발언인데요. 이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이란 평이 나왔죠. 이 선 넘은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 핵 동맹이라고까지 치켜 세웠던 국민의힘도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요. 한미 군사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가 핵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분위기였죠.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수차례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던 바 있는데요. The response that I would give you is that extended deterrence means that we are having more consultation with whatever actions to be contemplated or taken. And we made it really very, very clear. The ROK has repeatedly confirmed its commitment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prudent step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to advancing DPRK nuclear threat. Look. 민주당은 당장 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사실상 핵 공유 발언은 궤변이라는 겁니다. 이 핵 인지 감수성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판이라고 비꼬았죠. 이 박용진 의원은 핵 공유 호소인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대한민국을 핵 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 사건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나토식 핵 공유, 그래 대한민국과도 핵 공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게 그냥 수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김태효 안보실장 빨리 정리해야 돼요. 대통령실은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미국과 우리는 핵 공유를 조금 달리 정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나토식 핵 공유를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핵 공유로 정의한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 양자 간 핵 공유에 대한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을 맹주로 하는 나토의 핵 기획 그룹, 이른바 NPG의 사례에 해당을 하는데요. 나토의 NPG와 한국과 미국의 NCG의 용어 차이는 분명합니다. NPG에서 이 P는 기획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NCG에서 C는 컨설테이티브, 협의입니다. 이 NPG는 나토의 회원국이 핵 정책을 미국과 공동 기획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 5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국가와 함께 1966년 핵 공유를 한다라는 표현 아래 핵 기획그룹, 영어로 NPG라는 걸 창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 그 유럽 지역에 미국의 전술 핵 무기를 배치해놓고 그 무기를 사용할 때 그 나토 국가의 사실은 5개 국가인데요. 그 국가와 함께 그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 무기를 사용한다. 반면 NCG는 미국이 핵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협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반도에 이 전술 핵을 배치한 것도 아닌데요. NPG의 공동 기획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다만 이 정부 여당은 NPG가 연 1회 회의를 진행하는 반면 NCG는 분기별 1회 회의를 소집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 협의그룹은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성을 갖춘 것입니다. NCG는 다자가 아니라 한미가 1대1로 참여 운영하는 약정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와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 연합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될 것이라며 애드본론을 띄워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나토식 핵 공유에는 못 미치는 마당이죠. 이제는 핵 우산 확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 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질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체 핵 개발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 혹은 국내 여론 달래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고요. 자, 이제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IRA 반도체법은 어음만인데요. 이 환대의 따뜻함이 성공의 척도라면 방미는 성공적. 이번 방미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한 줄 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 말고는 얻은 게 없다는 냉소적인 평가인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 가운데 이 26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56차례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환영 만찬에서 부른 이 아메리칸 파이 역시 화제가 됐죠. 1분에 걸쳐 계획된 깜짝 공연을 펼친 건데요. 뒤에 서 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윤 대통령이 받은 환대,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계산기는 두드려 봐야 할 텐데요. 이번 방미에는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0여 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했죠. 윤 대통령 스스로 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부를 했던 만큼 59억 달러, 약 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양국 기관과 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이 첨단 산업 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 푼 투자 보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SK그룹은 배터리 관련 약 6조 5천억 원 규모의 북미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이 삼성 SDI와 GM도 약 4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제로섬 느낌인데요. 당초 개정을 기대했던 이 반도체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긴밀한 협의란 어음만 받아온 셈인데요. 이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대중국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이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습니다. 이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죠. 현대기아차 등 우리 기업이 이 IRA로 인해서 받게 될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명확하게 합의되진 않았는데요. 이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젊은 한국인들은 아메리칸 파이의 가사는 모르지만 IRA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비판한 이유입니다. 야당에서는 호갱 외교였다는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또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죠. 지금 IRA법하고 예. 칩스법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번에 구체적인 거 하나도 못 얻어왔잖아요. 그게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할 자유와 직결된 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이 경제에서는 제일 아쉬운 대목이죠. 윤 대통령의 연설과 영어 노래는 이 미국인의 가슴만 울렸을 뿐이란 야박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뭐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든지 뭐 영어 노래를 뭐 잘했다든지 이거 예. 하러 간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연설의 내용이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내가 그 몇 번 그 보셨어요. 번역된 아하. 연설문도 내가 한 2번 내가 정독해서 읽었는데 아하. 그리고 내가 볼펜 들고 볼펜 들고. 요거는 진짜 잘한 거라 기억에 남는다. 뭐 요렇게 밑줄을 그으려고 볼펜 들고 딱 했는데 근데 다 끝날까지 못 껐어. 자, 오늘 주민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방미의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기업들, 양국의 긴밀한 협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인데요. 결국 어음을 현금화하는 건 윤 대통령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을 춤추게 할 만한 현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의 한 대목으로 정리합니다. If I had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ke them happy. 네, 이번 핵공유 논란 사실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뭐 사실상 핵공유다 이런 느낌 같은 발언만 안 했어도 정책 파장이 이렇게 컸을까 싶은데요. 뭐 백악관에서도 핵공유가 아니다 부인한 상황도 없었겠죠. 처음부터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북핵 대응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대한민국을 핵 공유 호소인으로 전락시키는 망신을 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정리해야 한다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김태효 1차장부터 물러나야 윤석열 외교가 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핵공유라는 개념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말이잖아요. 이걸 김태호 1차장이 과연 몰랐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김태효 1차장이 이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핵 협의 그룹에 대한 구상을 밝혔었는데요. 한국식 핵 공유로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핵 공유라는 말은 사실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이 핵공유라는 용어의 민감성 그럼 윤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는 건데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참모진이 오히려 설화를 일으켰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추가 해명도 좀 같은 맥락에서는 비판을 피해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핵공유 발언이 논란이 되자 명칭에 집착을 하지 말라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윤 대통령도 이 명칭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의 참모진의 대응이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네, 이번 방미 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에선 이른바 독자 핵개발론까지 나왔었죠. 이번 핵협의 그룹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많은 상황인데 국내 여론 달래기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마음만 먹이면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실제로 좀 가능한 겁니까? 네,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년이면 충분하다는 주장과 실제 핵실험 없이 핵무기 개발은 어불성설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 추출 기술과 레이저 농축 기술, 또 핵 개발을 위한 기폭 유도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20킬로톤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상 실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한국은 현재 핵 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플루토늄과 같은 핵무기 물질을 얻는데 또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실제 핵실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위원장은 한국이 정말 무리해서 1년 안에 핵무기 2기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는다고 해도 이 정도 분량으로 핵무장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별개로 미국의 반대와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죠. 핵무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못지않게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5박 7일 동안 미국에 함께 머물렀는데요. 모두 7개의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방미 첫날인 지난 24일에는 벨라 바자리아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를 접견을 했죠. 이 김 여사는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윤 대통령은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에게서 향후 4년간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도 역할을 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는 이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이 머무는 보훈 요양원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북한에 억류당한 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모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미술 전시 기획사인 그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했던 바 있죠. 예술 분야 일정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질 바이든 여사와 국립미술관을 방문해서 마크 로스코의 작품도 함께 관람을 했고요.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해선 이 국립현대미술관과 소장품 교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넷플릭스 투자 결정에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 설명이 눈에 띄는데 민주당은 이 점을 좀 문제 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을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에게도 보고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적 보고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근 대통령실 인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적으로 채용한 대학원 동기가 의전비서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국익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이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영부인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자꾸 공격을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영부인 숨 쉬는 법도 만들라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장동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김정숙 여사의 활동이 활발해서 김정숙 여사만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민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 대통령 귀국, 여 큰 성과, 야 호갱 외교. 다음은 유아르 체커의 뉴스픽 5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서 박마커가 총결산을 잘 해줬는데요. 이번 회담 결과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이 방미 중 내놓은 발언과 관련해선 우리 주변국들의 다양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죠. 북한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과는 한층 더 밀착하는 모습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을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조익신 국장 대행 체제 첫날을 맞아서 오늘 뉴스픽에는 변화를 좀 줬습니다. 뉴스픽 5 아닙니다. 뉴스픽 3로 운영할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3연속 맹비난, 친미는 악몽, 조기 방한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저 울체커가 정 의원님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7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 마음대로 다정의 공식 톡파원도 맡았는데요. 조대행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정의 톡파원인 울체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볼 나라는 영국입니다. 다정의 톡파원 저 울체커도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네요. 톡파원 되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일 시키면서 그래요? 너 톡파원이다 이렇게 하나 던져주는 거라서. 네, 그렇게 이야기할 때부터 조대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 국장대행이 되자마자 톡파원 모드를 가동하라고 하더니 하루에 무려 3국가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악덕 대행이라니 앞으로 일주일이 막막한데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첫 번째 행선지 북한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도 하루 넘게 잠잠했죠. 좀 의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이라든가 무반응에 대해서 예단하여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칼을 엄청 벼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지난달 29일 말폭탄의 대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까지 사흘 연속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정권의 종말을 입에 올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에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 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가 2년이라니 공격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할지 북한은 확실히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에 놀아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못난 인간, 괴뢰 역도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각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싸돌아다니며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비굴하게 놀아댄 윤석열 괴뢰 역도의 추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놓고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마커가 잘 정리해드린 것처럼 핵협의그룹 신설,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 같은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담고 있죠. 오늘 국제안보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낸 논평에선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잇따라 엄포를 놨는데요. 핵협의 그룹화 조작과 미 핵전략 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하여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하였다. 핵과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전 도발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들었듯이 이번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워싱턴 선언에서 찾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네, 바로 이 제2의 임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핵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언제 어떻게 공격, 즉 도발을 감행할까요? 한때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서 감행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잠잠했죠. 이제는 정말 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선언이라는 명분도 생긴 데다가 5월 중순부터는 군이 농촌 모내기 투쟁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이 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공개한 도발 컬렉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지난달 첫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이 고체 연료 ICBM, 각도를 낮춰서 쏘는 방식으로 긴장 수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군사 분계선에서의 도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도 언급되는데요. 이 발끈하는 북한을 보면서 워싱턴 선언이 제대로 통했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5월 초 도발 예상 시나리오, 만약 그대로 이뤄진다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비례해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미국의 핵 공약은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의 핵이 강화되니까 비례적으로 한미의 그런 협력이 더 강화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북한이 계속 핵을 발전시켜도 부질없는 짓이다. 이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모든 농고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픽에서는 톡파원, 중국으로 출동합니다. 북한 못지않게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반발하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이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도 한껏 강조했죠. I also welcome and support your administration's new Indo-Pacific strategy. It's a strategy that affirms how aligned our two nations are and our visions of the region and how similar they are. Today,
We discussed our work together o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ensur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앞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두고 이 대만 문제에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했던 중국은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외교부 차원에서 주중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绝不允许任何势力插手干涉。我们敦促美韩认清台湾问题的实质，恪守一个中国原则，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 그래도 한미 정상의 발언과 이 중국의 반응 수위 모두 윤 대통령 인터뷰 때보다는 한결 낮아졌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다시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입니다. 바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때문인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습니다. The U.S. 4th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In the Battle of Lake Changjin alone, 4,500 American service members lost their lives. Over the course of the war, almost 37,000 U.S. soldiers fell. 네, 중국군은 전사자만 2만 5천 명이 이 장진호 전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 해병은 포위망을 뚫고 철수에 성공했고 이 작전은 한국전쟁의 분수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뼈아프게 기억하는 중국도 이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는 걸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갈등 수위가 올라가면서 6.25를 중국이 미국에 맞서 싸운 즉 항미 원조가 빛난 정의로운 전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关于长津湖战役，根据中方战史记载，此役共歼敌3.6万人，其中美军2.4万人，包括全歼美军一个整团。美军第8集团军司令沃克中将也在混乱中翻车身亡。美国国务卿艾奇逊称之为美国历史上路程最长的败退。 네, 반발하는 차원에서 관영 CCTV는 어제 저녁부터 이 항미 원조를 부각시킨 40부작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도 긴급 편성해서 재방영에 들어갔는데요. 생각해보면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중국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밀착에 따르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더 이상 모호하게 갈 수 없다는 말이 우리 외교 당국에서 나옵니다. 모호성에 대해서는 뭐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뭐 가끔은 잘 아시지만 미사일 쏜 거리 같은 거 이렇게 가만히 해서 컴파스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서울, 평택 뭐 이런 데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에 대해서 어떤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잊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한다든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원활히 수습한다든지 평화통일로 가는 것.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가치 4가지가 중국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안보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반중연대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 친미 성향 참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균형을 잃고 점점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 이 시진핑 주석의 책사인 진칸롱 교수의 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째 픽, 일본으로 넘어가서요. 이 조기 방한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에도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기시다 총리 오는 7일에서 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국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원래 19일에서 21일에 열리는 이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에 방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 앞당긴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5월 중에 한일 밀착에 이어 한미일 밀착이 다시 한번 이뤄집니다. 특히 G7에서는 북핵 문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싫어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한층 더 공고해집니다. 그게 한중 간의 양자관계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중국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중국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국을 통해서 오는 이런저런 법안 조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미중 간의 긴장관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된 언어와 마인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립구도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대신 우리는 과연 일본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가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제죠. 이 중요한 선거를 마친 데다가 외교 덕에 지지율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입니다. 두려울 게 없어 보이지만요. 또 자민당 내 극우 세력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텐데요. 방한 보따리에 뭐를 챙겨올지는 다정회를 통해 지켜보시죠. 네, 오늘의 뉴스픽 3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시죠. 뉴스픽 3였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잦아드는 듯 하다가 윤 대통령의 장지로 전투 발언 때문에 다시 좀 불이 붙는 듯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는 마오닝 대변인의 말에서 팩트가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좀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이제 그러니까 조국대께서 이 댓글에 흉보는 댓글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댓글을 유심히 봤더니 흉보는 멘트는 전혀 없었고요. 이 조멘토 가족의 댓글, 멋있다는 댓글이 있었다는 점 정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자꾸 의자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 비슷해지니까. 네, 지금 귀가 특히 좀 빨개지셨는데. 대답을. 네, 일단 팩트가 틀린 부분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 양측이 주장하는 사상자 숫자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국 쪽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게 역사학계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워커 중장이 혼란 속에서 차량 전복으로 사망했다는 부분, 마오닝 대변인의 말만 놓고 보면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죠. 이 워커 중장은 장진호 전투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고 의정부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유체커가 톡파원으로 다른 나라 중에서 러시아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이야기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는데 다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포로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본인의 SNS 계정에 러시아군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 건물의 사진을 올리면서 윤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 평화롭게 잠든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이게 바로 한국 지도자가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라고 적은 건데요. 윤 대통령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들었죠. 포노마렌코 대사가 이 발언을 들어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부분도 톱파원 유체커가 계속 챙겨주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한미일 공조는 계속 강화되는 모습인데 G7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우선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의 이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한미일 간 확장 억제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이 한미가 신설하는 핵 협의 그룹이 안정화된 이후로 보고 있고요. 당장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논의 의제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도 외교안보 이슈가 계속 이어질 듯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치가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례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4.5%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오른 건데요. 4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였던 게 4주 만에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응답률을 다 더하면 99.9%가 나오는데요. 반올림에 따른 오류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대통령 평가는 100% 방미활동 평가라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근거로 등장했고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유체커가 뽑은 오늘의 원픽 뭔가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빈 껍데기 선언, 격분한 북중, 기시다는 조기 방한. 한국으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국내 현안도 쌓여 있습니다. 의사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간호법이 대표적인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 주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관련 소식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핵을 포함해서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고 무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경제 그리고 안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또 안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보신 것처럼 여야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이런 극명하게 다른 시각 국회에서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일단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2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표결로 처리가 됐죠.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전부터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 토론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현재 간호법을 두고 의료인들은 철저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국민이 갈라졌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하고 13개 보건복지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한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간호법을 지난 대선 때 간호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이 직역 간의 갈등을 끝내려면 오늘 간호법을 철회해야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까요? 의사를 포함해서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도 이걸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집단 행동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우선 3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차를 써서 출근을 하지 않는 이 연가 투쟁을, 또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후에 총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인데 내일 방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의사협회장은 이미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례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직에게 처우 개선은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곡기를 끊어서라도 큰 우려를 전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단식 논선 닷새 만인 어제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갔는데요. 간호조무사들은 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해둔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의사 등 다른 직군과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과 줄곧 각을 세워왔던 한의사들은요,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간호법에 줄곧 찬성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칫 다른 보건의료 직군들의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라면서요, 의료단체가 파업을 할 경우 이 의료 공백에 생길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법, 민주당에서만 찬성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접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의원은 이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고 영리 추구가 우선인 의료기관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간호법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침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가 절대로 부족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하려 하는 의료기관 때문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과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돌보기 위한 약자를 위한 법이며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네, 간호법 제정의 배경이 됐던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서 쟁점 조문 다 정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 들어가 있지만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권한 등의 문구도 법안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직군 상호 간의 불신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이해 당사자들의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쟁점 조문들은 심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고 엊그저께 통과한 간호법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갈등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 간호법 관련 갈등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은 더 있습니다. 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쌍특검 문제도 있는데요. 5월 국회의 내간이 여럿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요구를 정면 비판하면서 KBS 라디오 출연자 비율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특정 언론을 지적을 했습니다. 간호법에 이어서 방송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방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자택과 이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소의 후원금이 송 전 대표 경선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는 2015년 송 전 대표가 만든 정책연구소입니다. 아예 거기는 그냥 동성애든 혼자 사는 여자가 남자를 싣고 얘를 갖고 싶다고 그러는데 정자원에게서 이공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애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 인구 이 감소라는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쓸데없는 막 누구 잡아 죽이고 뭐 구속시키고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데.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한 건요. 기존의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의 이 돈봉투와는 또 다른 자금 출처를 캐고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돈봉투의 규모가 기존의 검찰이 생각했던 9,400만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전달한 정황도 녹취록에 포착이 됐었죠.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연기령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송 대표 캠프에서 모두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모 씨의 행보가 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박 씨는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이 박모 씨가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 파리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 전혀 몰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를 통해서 내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직접 검찰에 가서 의혹을 해소하고 무도한 강제 수사를 비판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과 협의한 바 없고 현 시점에서는 출석하더라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이미 당을 탈당한 상황이죠. 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이지만 송 전 대표의 대변인을 맡을 뻔했던 김의겸 의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송 전 대표를 두둔할 때 하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무력이 없다는 말 다시 한 겁니다. 청년 송영길이 결혼을 할 때 부인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다. 그러니 재산을 쌓으려고 하지도 말고 물려주려고도 하지 말자. 송영길 대표의 무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위기감 크게 느끼고 있는 분위기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이 비이재명계 3선인 박광훈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겁니다. 신임 박광훈 원내대표는 예상을 깨고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요. 임기 후에 첫 의원총회를 밤샘을 해서라도 통론을 하겠다면서 이 돈봉투 의혹 숨김없이 지체 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지금 좀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쇄신의총에서는 우리 당이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될 어떤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지만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국회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 부분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파업 예고한 의사들, 간호법 윤 대통령 거부권 2호 될까?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압수수색 본격화. 네, 주말 사이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과 후원 조직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오늘은 송 전 대표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 전 대표가 당선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 캠프의 기획과 홍보를 맡았던 지역 본부장이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자택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 만인데요. 검찰은 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조성과 전달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서 직접 관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출석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수사 일정상 아직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해당 영장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황당한 건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데,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책임 있는 당직자들은 왜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새로 뽑힌 박광훈 원내대표도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까?
아니요. 이 박강원 원내대표는 어제 한 방송 뉴스에서 출연해서 당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1호 의총을 쇄신 의총으로 열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까지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숨기거나 미뤄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위장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을 뒷문으로 복당시키는 꼼수 등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돈봉투 의혹을 당내 쇄신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듯한데 특히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도록 대의원제를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한 표보다 비중이 훨씬 큰데요. 친명계를 중심으로 권리당원의 비중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번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당 게시판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뷰에서 대의원제 개편 얘기는 근본 치유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TK나 PK 지역 의견을 고려했을 때 대의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간호법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될까? 검찰 송영길 주변 압수수색 본격화. 다음은 백다의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대통령실이 자신에게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란 부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윤리위는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이딴 정치 개입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국민의힘은 뒤늦은 손절에 나섰지만 전 씨가 대통령실로부터 부탁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전 씨에게 연락을 해서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냈는데요. 전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훼손과 국정농단의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을 향한 반격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전광훈 목사의 뒷배가 대통령실이라는 황당한 가짜뉴스 퍼뜨리기에 나섰다. 전 목사가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바이다. 제1야당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그저 유튜버의 주장에 휘둘려 정쟁에 나설 만큼 한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희대의 가짜뉴스로 기억될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을 통해서도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씨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전 씨의 발언,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신평 변호사의 이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퇴진이나 탄핵을 부르짖어오는 극렬 진보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주말만 되면 그분들이 거대 집회 시위를 이끌고 있죠. 네. 이런 극렬 진보 인사들에 대한 방파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 문제를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가 당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다시 전 씨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맞는다. 이런 소리나 짓거리는 사람이 목사인가요? 단절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주저주저 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실도 물고 들어갔네요. 상임고문 해촉 이후 입을 닫겠다던 홍 시장. 전 씨를 향했던 칼날의 끝을 당을 향해 겨눴습니다.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 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고리부터 끊어라.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 홍 시장이 말하는 연결고리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왔던 홍 시장이니만큼 이 발언도 포함해서 비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기현 장로님 듣고 계시나? 빨리 회개해요.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해. 옛날부터 날 도와줬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도와주세요 해. 빨리. 국민의힘은 이미 수차례 전 씨와의 단절을 선언한 바 있죠. 김기현 대표는 그 입을 당장 닫아달라며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전 씨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 씨가 당원도 아니고 직접적인 대응이 되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여 넘게 이어진 전 씨의 도발이 대통령실까지 향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어떤 대처를 내놓을지 많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의 친분으로 이제 따져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렇죠. 전광훈으로 천하통일이랑 전광훈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랑 어떤 게 더 심각해 보이십니까? 이걸 굳이 가리겠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는데 한번 가려 보십시오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달간의 셀프 자숙을 끝내고 지도부 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첫날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최고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연이은 사과와 함께 고개를 숙인 김 최고위원. 하지만 잦은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윤리위가 소명 여부를 결정하면 그때 자세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 최고위원의 자숙 기간이 끝난 오늘은 국민의힘 새 윤리위의 첫 회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3가지 발언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째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거라는 발언입니다. 둘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한다는 발언. 셋째는 제주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첫째, 쓰레기와 돈, 성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JMS 민주당이라고 SNS에 게시한 부분. 둘째로는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 개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번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징계위의 이러한 결정에 앞서 태 최고위원 다시금 자신의 발언은 소신이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최고위원님의 4.3 발언이라든지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이라든지 여러 차례 소신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죠?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고요. 이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여러 역사 문제들에 대한 이 문제는 올바로 정리하고 그 강을 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의 역사 인식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옹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최고위원은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탈북했는데요. 그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지른 일종의 실수라고 본 겁니다. 국내에도 40대, 50대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성장 과정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태영호 최고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태 최고위원이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걸까요?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일어난 민주화의 역사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거라고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라면서 둔갑시켜서 왜곡, 날조하고 있는데요. 태 최고위원은 4.3과 백범 김구 선생에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소신을 지킨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도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했다 이렇게는 안 해요. 북한은. 그래,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5.18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광수 얘기가 좀 있는지 아시죠? 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팩트는 뭐 통일이 돼야 알겠지만 여러 정황상 그리고 또 북한이 자국 내 주민들에게 하는 이런 교육 이런 걸 보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근거 태 최고위원은 오늘 윤리위 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새 윤리위가 밝힌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문장과도 일견 맞닿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딴 논란에도 역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태 최고위원이 유가족들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가족을 따로 만나실 계획 있으실까요? 말씀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는 탈북민 출신 기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교육받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거는 뭐 북한에서 교육한 게 언제 뭐 진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 체제에서 교육받고 온 상식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하니까 그게 진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전남 순천에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특히 수학 강의를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던데 이 전 대표가 간만에 서울에 상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축이 된 국민의힘 내 개혁 모임이죠. 어제 고공행진이 서울의 한 주점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전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지난 전당대회에 도전했던 천아용인 4인방을 비롯해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그리고 지지자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 부쩍 쓴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박마커가 이 대표가 이제는 말한다 이 시리즈물을 정리해주기도 했었는데 어제도 조용히 지나가진 않았죠. 네, 어제 행사에서 좀 특히 젊은 지지자들이 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요즘 정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이 젊은 세대가 정치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이 정부와 여당의 상황을 에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 김기현 지도부가 어떻게 하면 밥을 1,000원에 먹는 것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치를 똑바르게 한다면 2만 원을 내고도 남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청년들에게 1,000원짜리 밥을 먹일 궁리를 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고민을 하라 지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전 대표가 월간 동화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는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얽힌 비화를 또 공개했다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경기지사 선거 패배를 내 탓으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 본인이 김은혜 후보로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과 이 유승민 전 의원에겐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럼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이 그 배경에 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덜 떨어진 윤핵관이 윤 대통령에게 가서 이준석이 경기도 선거를 안 돕는다고 보고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실 전화 받은 정광훈, 김재원, 태영호 징계 착수. 오늘 정치부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왜 이거 안 하세요? 내일 또 청심환을 드셔야 될 것 같아요.